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이어지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뭐 우리는 밥심이었죠. 먹는 거 빼고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쌀이 이제 요즘 들어서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소비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뭔가 저는 여전히 좀 예전 사람이라 그런가 뭘 먹다 딴 거 막 먹다 보면 쌀밥이 생각이 나요. 저는 밥은 무조건 먹고. 그래요? 네.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옛날 사람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쌀밥의 힘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들, 네. 또 뭐 소금과 같은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또 발전을 해왔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삼, 소금, 설탕 가장 대표적인 기호식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인삼하면 신토부리의 대명사입니다. 인삼의 선조는 자연삼이죠. 자연삼의 원산지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만주, 연해주, 결국 이게 우리 한민족의 옛날부터 역사 공간들에 속하는 지역들이죠. 그러니 이 인삼이 사실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귤을 아무리 맛있는 귤도 다른 곳에 심으면 탱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귤화 위지 이런 고사가 있는데 그게 인삼에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 공간인 한반도, 만주, 연해주 이쪽에서의 인삼을 저 먼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시베리아, 중국 이런 땅에 심으면 아무리 잘 심고 잘 재배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그 약효랄까 효능이랄까 이게 오리지널 고려 인삼에 택도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인삼은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되었던 거죠. 우리 인삼 같은 경우가 제가 인삼 공사 직원은 아닙니다만 예전부터 우리 인삼은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원기 정진에 효과가 있다. 흔히 말하는 강장, 사람의 원기를 북돋아주고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강장 자양 그런 어떤 재료는 인삼만한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진세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현대 양리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인삼의 약효를 실증적으로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해 준다든지 면역력을 향상해 준다든지 암세포를 억제한다, 피로를 회복한다. 사실 이렇게 되면 만병통치약인데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가장 약에 가까운 그리고 불로초에 근접한 어떤 하나의 어떤 꿈의 약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인삼에 사종을 못 쓰는 걸 보고 미국이 실제로 야생삼을 채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미국에서 수입한 자연삼이 막 넘쳐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골드러시의 꿈을 가지고 막 이제 금을 캐려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인삼 러시가 일어난 거죠. 야, 이 야생삼 캐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 사람들이 환장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 미국 사람의 가격 경쟁력이 고려 인삼을 위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고려 인삼이라도 이게 너무 가격에서 차이가 나니까 좀 고전했다고도 하죠. 실제로 1862년을 보면 당시 미국 삼이 조선 홍삼의 한 5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 무려 286톤 정도나 수출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삼을 일종의 요즘 건강 보조식품 이런 식으로 막 구입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저가 공세로 들어올 때 우리 고려 인삼, 이 홍삼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격 정책을 썼느냐. 오히려 수출 물량을 줄였다고 하죠. 그래서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 물량을 제한하면서 요즘 명품들의 가격 전략하고 똑같죠. 명품의 인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오히려 불경기일수록 가격을 더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 정말 이것을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라라고 이제 배짱 공세를 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로 그렇게 당시 조선은 바로 조선 홍삼을 그런 명품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미국에도 아무리 자연삼이 많다고 해도 그 채취하는 그 공급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자, 그러니 결국 얼마 안 가서 미국 삼은 자취를 감추고
고려 인삼의 명성이 다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보내는 외교사절 그래서 이제 영선사를 보냈는데 중국 텐진 지금 그 텐진이죠. 천진이라고 한자로 하는데 베이징의 앞마당을 지키는 게 텐진이죠. 우리 지금 서울 치면 인천이 바로 텐진 이렇게 되겠죠. 이 천진에 이제 당시 영선사로 김윤식이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의 실력자였죠. 정계의 최고 실력자 리용장을 만나게 된 거죠. 리용장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죠. 인삼 이야기 딱 꺼내면서 아니 당신 나라 조선에는 인삼이 있지 않소. 인삼은 가격도 높고 인기가 많은데 왜 많이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김윤식이 딱 한마디로 바로 답변을 탁 잘라버린 거죠. 많이 심으면 값이 천하오. 딱 그러니 리용장이 희죽 웃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많이 심어가지고 값 떨어질 바에는 딱 물량 조절해가지고 항상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가격을 깎겠냐. 그만큼 이제 고려 인삼 바로 조선 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런 장인 정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값싼 다른 나라 인삼보다 우리의 어떤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외국산 인삼들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긴 하는데 선호도 면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 고려 인삼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인삼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고가 정책 유지하면 이게 결국 백성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인삼의 해외 인기가 올라가면 올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커져 나갔다고 하죠. 왜냐? 결국 인삼이 이렇게 돈이 잘 되니까 관리들이 더 좋다. 인삼 가지고 더 뽑아 먹어야지 해가지고 관리들 수탈이 심해지고 공납의 폐해가 더 가중됐던 거죠. 그러니까 인삼의 대표적인 특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풍기 인삼, 금산 인삼 여러 가지 말 많이 합니다만 자 그런 어떤 지역에서 인삼이 재배가 되는데 여기에 부임하는 관료들이 야 이것만 내가 잘 잡으면 돈을 뭐 떼돈을 번다 해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뇌물로 갖다 바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토색질, 백성들은 그냥 지어 짜내는 거예요. 가렴주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인삼 산지에서 살아가는 백성들한테 인삼은 자랑스러운 우리 고향의 명물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산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역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오로지 인삼 때문에 정든 동네를 떠나가지고 정말 유리걸식하는 이런 어떤 비참한 처지로 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조 임금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괴로운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서도 인삼의 폐단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인삼이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삼을 생산하는 백성들은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져 가는데 바로 이 인삼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집단도 생겨납니다. 바로 통역관들, 역관들입니다. 자, 본래 정부가 우리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조공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정부가 역관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 너희들이 사신을 수행해서 갈 때 일정한 일정한 액수의 교육을 허용해 줬단 말이죠. 조선이라든지 뭐 정근대 이전의 나라들은 해외와의 교육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 대부분의 물건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그것들은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특수한 경우에 역관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죠. 결국 돈을 우리가 제대로 못 주니 봉급 못 주니까 야 너희들이 여기서 국내에서 인기 좋은 거 중국에서 인기 좋은 물건들 몇 개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팔아가지고 너희들 경비로 사용해 이런 거죠. 자급자족해 이런 거죠. 자 이러니까 역관들이 가장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삼인 거죠. 왜냐?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관들은 인삼 10근을 한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모두 8꾸러미로 나누어 포장했다고 하죠.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는 인삼이 그렇게 재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인삼 80근 정도 하면 은 2,000냥 이 정도로 아주 막대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걸 쌀값으로 환산하면 쌀이야말로 모든 어떤 물가의 척도고 모든 물가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삼 80근 하면 쌀이 수천 석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수천 석의 이문을 남기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도 보면 한양 제1부호 변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허생이 남산 그 꼴에서 책을 읽다가 부인의 타박을 받고 글 공부를 몇 년 하겠다는 결심을 그냥 무너뜨리고 결국 변시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이 모델이 숙종 때 역관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변성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변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역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또 게다가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17세기 후반까지 청나라가 해금 정책, 바다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대외 교역이랄까 대외 접촉을 금한다 해가지고 바다로 못 나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기는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중국의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려면 뭐 이런 해금 정책과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선을 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청하고 일본을 이어주는 중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 무역 통해 가지고 당시 일본에 은이 많이 생산되었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이 대량으로 일본의 은이 유입되면서 상품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동전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화폐 경제가 활성해지고 이것이 결국 이제 영정조 시대의 어떤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결국 담당하는 집단들이 다 역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관 집단이 이렇게 저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착착 조성됐던 거죠.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생전에 나오는 한양 제1의 부호가 변시, 바로 이제 역관 출신의 변성업을 모델로 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실제 변성업 같은 경우는 숙종 때 이제 역관인데 보통은 역관을 하면 역관이 한 명 나오면 3대를 먹여 살린다고 하거든요.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판검사를 하다가 나오면 전관 여우를 받으면 3대를 먹여 살린다. 뭐 2대를까지는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역관 한 명 나오면 3대를 먹여 살린다 했는데 변성업은 아버지도 역관을 했고 자신도 역관을 했고 형제들이 다 역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역관 숫자로 보면 이거는 하늘이 점지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재산이 많았냐면 자, 변성업의 부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뭔가 슬픈 마음이야. 뭐 가눌 길이 없지만 또 이제 부인을 잘 보내줘야 된다. 유교에서는 항상 장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을 이제 그 부인을 넣어야 되는데 이 관에다가 옷을 칠했다는 거예요. 옷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칠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이게 하나의 사치품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척조가 되는데 이 관에다가 옷을 칠하는 거는 왕의 관에나 옷을 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아니 그래봤자 고작해야 중인계급밖에 안 되는 역관이 아무리 돈이 많기로쓰니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를 과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조선사회거든요. 왜냐?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은 99억 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은 중국의 황제가 뭐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부자라도 9,999억 칸을 넘어가면 안 되고 조선은 천세를 하니까 임금은 999칸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이 가질 수 있는 집의 규모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신문사에서는 왕이랄까 정성이랄까 중인들. 근데 중인계급 같은 경우는 중인계급 양반계급이 다 100칸은 못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자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호화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이거 당연히 이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고 신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변성이 또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권력층에 수십만 금을 뇌물로 뿌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해갖고 또 돈을 뿌릴 만큼의 돈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임종에 저음해가지고 이제 채무자들에게 받아야 될 이제 채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 50만 냥에 대한 권리를 일부러 포기했다는 거죠. 돈 안 갚아도 됩니다. 나 그냥 사회 환원 차원에서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본인이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했겠습니까? 이건 결국 일종의 세금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권력자들, 실력자들일 거고
이 돈을 다 받겠다고 한다면 결국 또 이 변승업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손들에 대해서 좀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깟 50만 냥쯤 그냥 뭐 날리지, 이런 정말 역관재벌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부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부를 쌓게 만든 원동력은 뭐냐? 인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이제 인삼이 인기가 좋은가? 결국 뭐 삼국시대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시가 같은 시라도 어느 땅 어느 곳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정말 삼시가 밭에 뿌려지면 인삼이 되고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삼이 되고 산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땅에서 자라는 삼이 가장 이제 좋았다는 거죠. 삼국시대부터 인기가 좋았는데 백제의 것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백제가 모양이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며 기운과 맛이 중국의 삼보다 부드러웠다라고 전해집니다. 고구려에서 나는 이제 삼은 모양은 크지만 속이 흥글고 연해 백제 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나오죠. 뭐 신라도 인삼 수출이 났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신라의 통일신라 때 이제 그 당나라에 가서 벼슬 생활을 시작했던 최치원 같은 경우도 관리로 생활할 때 윗사람 상관에게 인삼을 선물해서 호평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신라도 인삼 수출에 나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 인삼할 때 보통 고려 인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인삼의 브랜드는 고려 때 이제 정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 인삼의 말이 지금도 해외에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된 거죠. 보통 이제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 갈 때 1000근 정도의 인삼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고려시대, 이건 조금씩 사람들마다 말은 다릅니다만 어떻든 인삼을 쪄서 익혀가지고 장기간 보존하는 게 이제 홍삼이잖아요. 홍삼 제조 기술이 고려시대 때 이제 등장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인삼하면 뭐 인삼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 조선도 뭐 마찬가지로 인삼 재배를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18세기 때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개성에서 인삼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개경에서 인삼 농사법이 개발돼 가지고 대량 재배가 이제 개막된 거죠. 참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18세기에 결국 인삼의 대량 재배가 개막되었다. 자,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인삼의 그 조선 땅에서 인삼 공급이 늘어나니까 바로 청나라에서 인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청나라하고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도 일어납니다만, 청나라에서는 인삼이 아편에 찌든 사람들에게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이야말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병통치약 이런 그 인상이 있었듯이 아편에 찌든 사람들을 아편에 마약에 쩔어진 몸을 회복시키는 데는 인삼이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851년 같은 경우는 4만 근이라는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팔아먹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삼을 가지고 뭐 유명한 그 장사꾼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돌아신 소설가 최인호가 상도라는 책에서 바로 거상 임상옥을 그리고 있죠. 바로 이 인삼 교육으로 유명했던 그 임상옥입니다. 드라마로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 호암 문일평 선생이라고 그 민족주의 사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도 좀 학자, 관리 이런 사람들만 말고 존경받는 상인들을 우리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발굴한 인물이 바로 임상옥입니다. 그 임상옥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태어났죠. 그래서 1779년 태어나가지고 19세기 초중반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제 엄청난 재산을 모았죠. 바로 그 임상옥을 급으로 만든 상품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관도 쉽고 약성도 좋고, 게다가 붉은 색깔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임상옥이 이제 북경에 인삼을 싣고 갔는데 이 청나라 상인들이 지금까지 잘 거래하고 있다가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임상옥하고 우리 아무도 거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종의 임상옥의 인삼을 사지 말자는 불매 담합을 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이놈들, 이 임상옥이 결국 그 인삼 지가 귀국해야 될 때 헐값으로 팔고 가야지 지가 그거 다시 다 가지고 가겠어? 자, 그러니 우리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다
담합하자 카르텔을 한 거죠. 자, 그러니 임상옥이 이제 괘씸한 거죠. 아니 상인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상도가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부끄러지 않다니 해가지고 진짜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쫙 깨를 낸 거죠. 야,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지금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지고 너희들 뜻대로 뭔가 헐값에 이걸 다 가져가리라고 인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한번 큰 코 다칠 거야 해가지고 임상옥이 조용히 있다가 귀국 전날에 자기가 머무르던 그 집 마당에 장작을 쌓고 인삼꾸러미를 쌓아가지고 불을 지르려 했던 거죠. 청나라 상인이 이제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애걸복걸해가지고 오히려 임상옥은 기존 가격의 10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홍삼을 팔아넘긴 거죠. 정말 두둑한 배짱과 탁월한 정보력. 결국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성부사적 기질을 한 번씩 발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임상옥은 인삼무역에 대해서 거의 이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숙종 때 역관 변성업도 있다지만 오히려 임상옥이 가장 큰 부자가 아니겠느냐. 임상옥의 장사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은 70명이 넘었고, 임상옥의 집은 손님 700명을 유숙시킬 수 있는 거의 뭐 호텔, 요즘 치면 뭐 아주 뭐 별 5개 호텔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상옥 같은 경우가 왜 이제 호암문일병 같은 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발굴했냐면,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불을 쌓았는데 그 불을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사회 환원을 했다는 것에 주목했던 거죠. 임상옥이 남긴 유언이 항상 했던 자기의 말인데,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야 하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항상 고르려고 하잖아요. 물은 항상 기울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물을 우리가 그릇에 넣으면 항상 골라지지 않습니까? 항상 반반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런 물처럼 재물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된다. 그리고 재물은 물과 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은 움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아까 바르기가 저울 같아야 된다잖아요. 저울은 절대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어떤 부자가 결국은 흥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한 부자는 망한다. 이런 경계의 뜻을 계속해서 심어준 거죠. 실제 뭐 다산정야용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부라는 것은 걸음하고 같다 이거죠. 걸음은 우리 똥걸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걸음이란 건 어떻습니까? 쌓아놓으면 구린내 나는 정말 흉측한 어떤 물건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구린내가 납니까? 근데 그거를 뿌리면, 온 사방에 뿌리면 좋은 비료가 되어서 정말 많은 풍작을 일으키고 얼마나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걸음과 같아가지고 가지고만 있으면 구린내가 나고 주변에 나눠주면 좋은 비료가 된다. 이런 이제 그 철학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산정야용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불을 간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죠. 자, 내가 금고에 넣어 놓는다. 그럼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어디에다 숨겨 놓는다. 땅에 숨겨 놓는다. 그럼 썩어지지 않을까? 어디다 숨겨 놓으면 또 물난리가 나면 또 그게 또 씻겨지지 않을까? 그럼 어디에 이 재물을 쌓아둬야지 가장 안전한가? 그 정약용이 했던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쌓아두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속에 쌓아두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이게 주다 보면 그것이 그대를 나중에 도와주고 그대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금고가 된다. 뭐 그런 말을 했죠. 다 그런 취지가 바로 이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탄생의 순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제 떠나보내기로 한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음식을 만들 때 뭐 음식 문화에 여러 가지 뭐 많은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만 결국 또 기본이 되는 조미 음식들이 있죠. 조미료, 결국 소금과 설탕. 가장 기본이 되는 양대 산맥들이 바로 소금과 설탕이죠. 소금은 사실 무지무지 귀한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만들고 왕이 독점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소금은 귀한 몸이고, 또 사실 소금은 100가지 반찬의 주인이라고 하죠. 백효지장이다. 100가지 반찬의 최고 장군이다 할 만큼 제일 중요한 어떤 게 소금입니다.
그 실제로 뭐 황금이 중요하고 현금이 중요하다고 뭐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소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 중에서는 소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쌀을 가지고 아까 모든 물건을 교환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만 소금도 곡식이랄까 쌀과 돈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어떤 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이잖아요. 사람의 우리 몸속에 항상 일정한 염분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것이 모자라게 된다든지 과하게 된다면 곧바로 여러 가지 피로랄까 정신불안 등의 생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는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군대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재수가 아주 포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감옥이라든지 이런 영창에 가둬두고 음식을 줄 때 소금을 빼고 줘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갤갤갤거리거든요. 완전히 막 진이 다 빠지고 우리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소설 파친코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선녀의 남편 백 목사가 감옥에 갇혀 갔는데 그 소금기 있는 음식을 안 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소금이 우리 인간의 생존, 식생활 모든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소금은 진화론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시지구에서 보면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산으로 막 하늘로 가지를 치며 뻗어 나갔는데 그 모태가 결국 이제 짠 바닷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이 염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게 필요한 염분이 바로 모든 어떤 요리, 모든 이제 맛의 조화를 내는데도 그러니까 간을 맞춘다는 건 결국 소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이야말로 음식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하는 킹메이커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금이야말로 고대로부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부터 권력과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찰스 왕세자가 자기 직업을 소개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에 저희는 종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장 오랜 직업이 바로 왕과 이제 창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오랜 국가 사업이 바로 소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딱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부를 만들고 권력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한나라 때 소금을 국가가 전매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금이 국가 세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만큼 소금으로 판매하고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그 왕실의 거의 뭐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경우가 소금에다가 아주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근데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무거운 세금이 책정된 그 소금을 사면서 또 경제 부담이 아주 컸던 거죠. 자, 근데 너무 이제 세금이 무겁게 물리니까 당연히 이 소금을 암거래하자라는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금 일미업자들은 백성들에게 어떻든 정부에서 파는 것보다는 싼 값에 물량을 넘기니까 범죄자라기보다는 민중의 영웅으로 여기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혁명가들 중에 소금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이제 당나라를 멸망으로 내몬 사람이 이제 황소죠, 황소. 황소와 왕선지 이런 황소의 난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 이런 걸 썼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황소가 소금 상인이에요, 소금 상인. 그러니까 이 소금 상인 바로 이제 소금 밀매 쪽에 하다가 결국은 국가와 충돌을 하면서 결국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연희 바로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 관우가 바로 소금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관우의 본래 고향이 산서성 운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그 운성 쪽에 염지라는 소금 호수가 있거든요. 이 소금 호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우가 그 지역의 소금 상인들의 일종의 뒷배를 봐주다가 이제 사고를 치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결국 탁군 쪽이죠. 와서 이제 관우와 장비를 만나가지고 도원에 결의를 했다. 뭐 이렇게 볼 만큼 그만큼 이제 이 소금이 정치하고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중국 송나라 황제 휘종이 이제 관우가 죽은 지 한 900년 지났습니다. 중국 송나라 황제 휘종 시절인데 꿈에 이제 관우가 나타났다고 하죠. 당시에 이제 송나라 휘종은 염지 바로 관우의 고향이었죠. 운성에 있는 염지라는 소금 호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염지의 소금 생산량이 줄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생산이 줄어드니까 국가 수입이 격감해가지고 정말 재원이 모자라니까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관우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더란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진짜 염지의 소금량이 다시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휘종이
야, 이 꿈에 나타난 관우를 공을 인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왕으로 불러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성, 그러니까 무술 무자, 그 성인 성자, 무장의 성인이고 관제, 관우에게 황제 제자를 순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우를 신으로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무속인들 중에도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관우는 이 무성, 관제로까지 불려지니까 공자나 황제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들이 많죠, 흔적이. 그래서 관우를 결국 이제 뭐 애초부터 이제 산시성 상인들은 신으로 숭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이제 거부가 되니까 소금 주로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부를 많이 쌓았으니까 다른 지방 사람들도 보니까 아이고 야, 저 관우를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구나. 그때부터 관우 우상화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 관우가 이제 중국 전역에서 거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관련돼 가지고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우에 앞서 가지고도 소금으로 이런 권력과 부를 쌓은 역사는 춘추 전국시대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소금을 정부의 전매품, 우리가 예전에 전매공사를 불렀지 않습니까? 인삼 전매공사 하듯이 인삼 담배 전매청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정부가 다 독점한다는 거죠.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공급과 이런 것들을. 자, 그런 이제 정부의 전매품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 관포지교 아시죠? 관중과 포수가 할 때. 그 바로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줬던 재산 관중이 바로 이 소금을 정부의 전매 사업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가 지금 산동성 지역이잖아요.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양질의 소금을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중이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자, 그 소금은 생산은 우리가 국가가 나서면 그거 쉽지 않다. 생산은 민간에 맡기고, 자, 민간이 많이 만들었어요 하고 나서, 그런데 당신들이 파는 거는 우리나라에밖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사들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금을, 사들인 소금을 다시 이제 팔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독점적으로 사들여서 판매한다. 그래서 이제 그 관중이 제나라에 국부를 엄청나게 사준 거죠. 이렇게 백성들은 소금을 만들어서 파니까 돈이 생기고, 나라는 그 소금을 다 사들여가지고 또 파니까 돈이 생기고, 부국 부민 정책을 해가지고 제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에 첫 번째 패자국이 되었던 게 바로 이런 관중이 소금을 전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강하게 만든 시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매 사업, 국가의 정치와 끊임없이 이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세기에도 나타나죠.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20세기에 소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트마치라고 하죠. 소금 대행진했던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 같은 경우는 소금을 바로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매 사업식으로 인도 사람은 영국 정부가 딱 생산한 소금만 먹도록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무릎을 꿇고 영국 정부에 빵을 달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것은 돌멩이였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소금을 그렇게 자기들 나라에 파는 소금만 먹게 하니까 이 소금세가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해달라니까 그걸 안 된다고 하니 결국 안 되겠다. 소금 세금을 폐지해 달라 해가지고 그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바로 비폭력 무장 운동이죠. 그게 결국 솔트마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역사상 위대한 행진입니다. 본래 왜 이제 마치 행진을 하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중세시대 때도 사람들이 축제를 할 때 쭉 이제 같이 대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죠. 이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뭔가 희열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이 대중들이 한 줄을 맞춰갖고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권력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이런 마치 행진들은 언제든지 바로 이제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권력자들은 그걸 경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디는 1930년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거의 한 3주일 넘게 이제 인도 동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마지막 딱 도착해갖고 소금 한 움큼을 딱 집어듭니다. 이 3주간에 이제 이 간디를 따라가지고 쫙 사람들이 이제 막 정말 어마어마한 노도와 같은 대열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것들이 이제 결국 대행진이 가는 곳마다 인도 국민들의 민중들의 독립 욕구를 자극하고
민족 의식을 점화시키는 결국 이제 불씨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간디가 그 소금에서 출발했던 그 비폭력에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미약한 행진이 나중에는 정말 뭐 우리 나비 이론처럼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폭풍을 몰고 올 만큼의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큰 어떤 역할을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소금하면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실제 솔트라는 어원만 봐도 이게 정치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우리 솔트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쌀, 소금을 뜻하는 쌀에서 나왔는데 이게 결국 뭐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셀러리 소금으로 이제 봉급을 받는 병사를 솔저라 부르고 다 이제 이게 쌀, 소금에서 나온 거죠. 병사, 솔저도 소금, 봉급도 셀러리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영국 정부가 소금세라든지 소금 전매를 가지고 결국 인도를 자극해서 간디의 그 소금 대행진으로 결국 인도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듯이 사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정부가 끊임없이 매년 국민에게 소금 구매량을 강제로 할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정치적 격변하고 이어지는 거죠. 결국 국가가 독점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세금을 올리는 것만큼 쉬운 재원 조달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자꾸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과 고통은 커져가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사실 물질이 소금이 되는 거죠. 그 뭐 이런 소금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인간에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쭉 이래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수렵 채집이랄까 어로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사실 생선이라든지 짐승에 함유된 염분을 충분히 섭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짐승의 피 속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 많이 마시면 되니까 따로 이제 소금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 생활하던 부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유라든지 고기를 잘 먹기만 해도 별도 소금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유제품이라든지 그 고기에도 소금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 인간이 소금을 따로 이제 별도로 섭취해야 된 게 농업이 시작되고 이제 곡물과 채소가 주식이 되면서 이 소금을 따로 이제 섭취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하고 결국 소금 섭취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아주 미식가로 그리고 음식문화에 정통했던 그 요네하라 마리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이 요네하라 마리가 어린 시절에 체코 프라하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드라큘라식 프라하 사람들의 식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심부름으로 요네하라 마리가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육점에 숲에서 갓 잡은 아주 큰 사슴이 이제 그 정육점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사슴이 온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슴 주변에 양동이를 들고 줄을 쭉 서 있는 거죠. 아저씨들 왜 줄 서 있어요 하니까 죽은 사슴 피를 사 마시려고 다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의 그 당시 내륙 사람들은 금방 잡은 짐승을 딱 대하면 그 예전에 이제 사냥했던 DNA가 되살아나는지 이 신선한 고기하고 피에 입맛이 확 당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내륙 지방 귀하다 보니까 짐승의 피로 염분을 짐승의 쌀고기로 염분을 보충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가 기급을 하고 이 사람들 다 뱀파이어 같아요, 드라큘라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이 소금이 귀하고 중요했던 거죠. 뭐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농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사람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니까 소금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소금 때문에 사실 인질극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소금이 모자란 민족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와라. 몸값으로 소금을 가지고 와라. 조선시대 때도 그 여진족들 있지 않습니까? 저 한경도나 평안도 저 위쪽에 여진족들이 소금 얻으려고 조선의 군사들을 납치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 병사 한 명당 몸값으로 다시 소금 얼마를 가져와. 그럼 풀어줄게. 이 정도로 이제 소금이 귀하고 중요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뭐 소금 자체가 귀한 재료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 평안 감사보다 소금 장수라는 속담이 나올 만큼 소금이 참 희귀하고 귀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국가가 이제 소금을 전매하는 것들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금을 만들거나 팔 때는 정말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하죠. 자, 어느 나라나 이 소금을 가지고 항상 국가의 어떤 재정을 보충하는데 큰 이제 관리 통제를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들 보고 계시죠? 이쯤에서 여러분 잠시 쉬는 의미로 1kg 커피 한 잔 좀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kg 커피는 연휴에도, 그리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너무나 즐기기 좋은,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설 때 되면 뭐 무슨 수정관이 시킨 이런 거 드셨지만 이제는 커피 시대죠. 다 커피 찾으시는데 나가서 사 먹으려면 문 연대 찾기도 힘들잖아요. 맞아. 집에서 카페에서 보다 더 맛있는 커피, 그렇습니다. 1kg 커피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1kg 커피가 준비한 다양한 커피들, 커피 향과 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네. 이 커피들 드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금을 살펴봤고요. 이제 소금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인류가 찾아낸 단맛의 결정, 바로 설탕이죠. 이게 이제 소금, 설탕 하면 뭐 우리 조미료 항상 뭐 어디를 가도 있어야 되는 게 소금, 설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설탕은 또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 좋아하는 기호식품인가. 1974년 9월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설탕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가게마다 설탕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세댁이 아무리 가게를 가도 설탕을 못 구하니까 신랑에게 휴가를 구하지 못하니까 스윗한 음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단골 가게 주인에게 아주 화끈한 제안을 했다고 하죠. 지금 내게 2파운드 가량의 설탕을 준다면 내가 누드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게 이제 당시 신문에 국제면에 실제로 실렸습니다. 이 거래가 이제 뭐 실제로 성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당시에 뭐 설탕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유럽에서도 몸살 날았던 거죠. 실제로 가게에서 설탕을 못 팔겠다고 하니까 영국의 한 할머니가 철제 장바구니로 저문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당시 국제면에 요즘은 사라졌습니다만 해외 토픽 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74년에 이제 일종의 설탕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설탕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또 이제 60년대 또 초반에 한번 또 설탕 위기가 일어났죠. 61년 9월에 핵전쟁 일보 직전, 전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바로 미국 플로리다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함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쿠바를 봉쇄하고 미사일을 싣고 다가오는 소련 함대, 이를 막아서 미국의 군함, 항공기,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결국 소련 함대가 이제 다시 선회를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위기는 막을 내렸죠. 이 나온 영화가 케빈 코스트너 주연으로 14일인가요? 13일인가요? 하여튼 그 영화가 아주 재밌는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안보 위기로 인해 가지고 쿠바가 바로 사탕수수, 설탕의 원료가 되는 뭐 산지 아닙니까? 이 설탕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거죠. 이 사탕수수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때 1961년 같은 경우도 설탕이 부르는 게 갑실 정도로 뛰어올랐죠. 우리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1961년에 600g에 25원 하던 설탕이 63년에 240원으로 10배 가까이 폭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안보 위기가 바로 또 설탕 위기로 이렇게 이제 전화가 될 만큼 참 이게 정치하고 이런 우리가 소금, 설탕 이런 게 다 결국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음식들, 그 곡물들 이런 게 다 결국은 정치하고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설탕이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설탕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귀한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7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설탕을 듬뿍 치고 듬뿍 내어주는 게 거의 하나의 어떤 예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 그 시바 료타로라는 국민 소설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70년대 초반에 일종의 한반도 남부 있지 않습니까? 신라와 백제를 뭐 쭉 한번 찾아서 자기가 한번 여행기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행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제 백제의 본향 부여를 찾아갔단 말이죠. 그 부여 여관에 다 갔단 말이죠. 그 이 사람이 근데 이 시바 료타로가 뭐 머리가 좀 어느 시점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거든요. 머리 숱이 많은데 아주 하얘요.
그래서 좀 뭔가 산신령 느낌도 조금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또 귀한 손님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여관에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이 아주 일본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국이랄까 나물하고 이런 걸 탁 이제 이렇게 아침에 대접을 하고 냈는데 이 시바료타료가 이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달게 먹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주인이 당신이 귀한 손님이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귀한 손님이면 무조건 설탕을 듬뿍듬뿍 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다 설탕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다.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치바료타로가 일본에서도 바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전통 요리를 내놓는 곳에서는 설탕을 아예 듬뿍 그냥 아예 설탕 그릇째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고 우리가 이 귀한 음식을 제공하니까 자, 이 귀한 설탕을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쳐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든지 원래 귀한 음식은 이런 식으로 막 듬뿍듬뿍 넣어서 드시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탕을 많이 내놓았다고 하죠. 실제로 뭐 이렇게 설탕이 귀하게 대접받는 이유는 사실 이 감미료라든지 이런 조미료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는 보약 개념이거든요. 설탕은. 지금 그렇게 보면 좀 아니 몸 아프고 몸살 나고 이러면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감기약 이런 거 사 먹지 않느냐는데 예전에는 몸살이 나거나 밥맛이 없을 때 먹는 보약이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의 단맛이라는 것. 우리 감미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럴 때 감미로운 사랑, 뭐 감미로운 음악 하는데 이 단맛이라는 게 우리가 뭐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떫은 맛, 신맛 다 있습니다만 모든 맛 중에 가장 자극적인 것은 단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헤어나오기 어려운 맛이 바로 단맛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대로 몸살 나고 이럴 때 그 물을 끓여가지고 설탕 듬뿍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설탕물 먹는 게 그게 뭐 우리가 바로 보약인 거죠.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만큼 단 것이 우리 몸이 가장 원한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단 것이잖아요. 설탕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생략적으로 맞는 거죠. 달다라는 것들. 단 것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결국 열량이 농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것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두뇌는 설탕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어떤 업데이트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태아들도 어떻게 조사를 해보면 양수를 통해서 여러 맛을 접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단맛을 특히 좋아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신생아도 마찬가지로 단맛에 길들여지고 그 늙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치아 건강이 안 좋은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사탕같이 녹여 먹을 수 있는 단 것 이런 걸 또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단 것이 타고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곡물을 씹다 보면 단맛 나잖아요. 우리가 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씹다 보면 아우 정말 달다라고 할 만큼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 것의 집합체가 결국 탄수화물이고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단 것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결국 그 농사가 된 거죠. 근데 곡물이 당도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곡물 자체가. 그러니까 오랜 이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밥을 삭히면 단맛이 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식혜지 않습니까? 그 식혜에 이제 동동 뜬 이제 밥알이 동동 떴는데 그걸 걷어내고 졸이면 어떻게 됩니까? 조청이 되고 조청을 더욱 졸이면 엿이 되고. 그러니까 이 곡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엿이라는 단맛의 결정체를 얻어내게 된 거죠. 자연 상태에서 꿀이라는 게 가장 달지만 이제 꿀 말고 우리가 인간이 곡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의 결정체는 우리는 곡물을 통해서 조청이나 엿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단맛을 찾아내느냐. 근데 결국 지중해성 그 기후의 풍토에서는 과일을 쉽게 구하니까 이 과일을 졸여가지고 이제 잼을 만들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곡물 문화에서 나오는 쌀 문화에서 나오는 조청과 엿 말고 이쪽은 과일이 많이 나니까 잼이랄까 꿀이랄까 요걸 가지고 했고 근데 꿀과 잼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신대륙을 침략하면서 결국 맛의 신대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뭐 콜럼버스도 처음에는 뭐 향신료와 금은보화 하려고 했지만 결국 바로
사탕수수 농업 바로 자기가 찾으려 했던 인도의 노다지 대신에 결국 사탕수수를 거기서 재배해가지고 결국 돈벼락을 맞아보겠다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콜럼버스 바로 그 흔히 말하는 스인도 제도 카리브해 지역 자체가 아주 풍토가 고온다습하지 않습니까? 사탕수수 재배는 아주 최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16세기에는 설탕의 연간 생산량이 1,600톤에 이를 만큼 뭐 완전히 돈벼락을 맞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데 아주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원주민들은 다 그냥 죽어나가고 하니까 결국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삼각무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유럽의 상인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총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 말이죠. 그러면 아프리카의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 다른 종족을 사냥해서 그 총을 가지고 사냥해서 그 흑인 노예를 또 팔단 말이죠. 그래서 총과 하역을 사고 그러면 그 노예들을 사서 그 배가 다시 또 이런 신대륙을 간단 말이죠. 거기서 그 가서 농장에 흑인 노예들을 부려놓고 거기서 또 흑인 노예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작물과 여러 가지 금은과 담배와 이런 걸 가지고 또 유럽으로 가고 참 이런 어떤 삼각교역들 그 피해 삼각교역이 바로 시작된 거죠. 거기에서 이 사탕수수 설탕도 아주 큰 한몫을 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 뭐 사탕수수 재배 자체가 노동력을 필요로 많이 하고요. 또 이거를 사탕수수를 베고 정제해서 설탕을 만들기까지 사람의 손길이 정말 곳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지금은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값싼 설탕을 달콤한 설탕을 맛봤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그 달콤한 설탕을 만든 거죠. 그러니 이 귀한 음식이 대중화될 때까지는 또 많은 좀 희생들이 뒤따르나 봅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노예 농장을 통해서 설탕의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대중화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고 우리 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뭐 희소한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통일신라 때 외국과 교류가 이제 그 당시 활발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채용가에도 나오고 아랍의 상인들도 이렇게 교류역을 하지 않았을까까지 짐작이 됩니다만 그때 이제 설탕이 수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요. 기록상으로는 이제 고려 때 원나라 때 이제 수입한 품목에 설탕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고려 때부터 일제 강점까지 설탕은 사실 뭐 아주 극소수의 지배 집단만이 향유하던 뭐 사치, 기중품, 약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단맛만 빼먹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이 단 것에 속성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지배층이 항상 단맛만 빼먹고 그렇죠. 자, 결국 이렇게 이제 그 설탕이 그렇게 이제 귀하고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가 꿀단지를 숨겨놨나 할 만큼의 최고의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뭐 건강에 적으로 간주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량식품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영양식품이고 보양식품이고 모든 만병통치에 해당됐는데 지금은 자, 이 설탕은 뭐냐 이거죠. 비타민도 없고 미네랄은 전무하고 섬유질도 결핍되어 있고 단지 칼로리만 높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식품이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비만이 현대인의 주적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예전에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결국 인간의 생리작용의 기본값은 항상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결핍을 기본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이 불기 쉬운 비만이 되기 쉬울 수밖에 없는 다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몸은 기본이 항상 먹을 게 없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먹을 것이 안정적으로 사방팔방에서 손만 뻗치면 구해지는 그런 시대에는 정말 드물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수시로 먹으려고 그러고 수시로 저장하려고 하니까 그 와중에 가장 예전에는 좋았던 게 설탕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음식이 혼전만전하고 손쉽게 구해지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비만이 가장 큰 이제 건강에 적이 된 상황에서 설탕은 불량식품, 유해식품이 이제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소금도 필수품인데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안 좋고 우리 건강을 해치듯이 설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식품은 없다는 거죠. 나쁜 식품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정도를 지나칠 때 그것이 나빠지고 불량스럽게 되고 유해가 되는 거지. 나쁜 식품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만 먹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만, 근데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하려는데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열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설탕은 소화 흡수도 빠르고 그래서 기력 회복하는데 지구상의 어떤 영양분보다 훌륭하다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영양제, 이게 바로 설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뭐 바로 설탕 성분이잖아요. 포도당 수액 맞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비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뭐 조심해야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설탕이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 식용유 이런 여러 가지 기름으로 조리하고 튀기고 굽고 이런 음식들이 열량이 월등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요리에 첨가하는 감미료 정도로만 사용하는 한 결코 이제 설탕은 악마가 아니다. 결국 오히려 옛날처럼 설탕이나 소금도 옛날처럼 귀하게 아껴서 정말 조금씩 먹는다면 오히려 탈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명절을 맞아서 1부에서 살과 밥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인삼, 소금, 설탕 이런 어떤 기호식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식문화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과 관계되는 문화들 이런 거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